사랑합니다 여러분,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집값은 떨어질까요? 집값이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이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추세를 볼 수 있고 세계적인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를 보고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지겠다, 아니면 계속 그러면 이대로 올라가겠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예측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이 한국의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문재인 정부는 뭘 했죠? 행정수도를 그러면 한번 이전해보자. 이것은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위헌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해서 어떤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행정수도를 옮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집값의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어떻게 해요? 지방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집값이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몰리는 수도권이 됩니다.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경이 굉장히 커지고 도쿄가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런던이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집값이 높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뉴욕이 엄청나게 집값이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을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집값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수도권에는 집값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정부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그것은 문정부뿐만이 아니라 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욕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문제는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난치병입니다. 희귀 난치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병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난치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난치병은 빨리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쉽게 낫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랑스에 보면 주디 누아르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빈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정글을 하고 거기에서 사는 운동. 그것이 주디 누아르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처럼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의 파리에 많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나 그 다음에 개인 부동산 이 거부들이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에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공실로 계속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디 누아르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점령을 하고 들어가서 3명, 4명씩 살게 된 운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프랑스도 수도권에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자,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은 배에서 삽니다. 네로보트라고 해서 그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서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죠? 어떤 사람은 바르셀로나에 집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런던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런 유명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 수도권에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뉴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미국 스튜디오, 그 다음에 원베드, 투베드, 쓰리베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스튜디오, 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원룸 같은 그런 것이 얼마냐 하면 맨하탄에는 2016년도 수치로 볼 때 25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 원룸 같은 곳에, 물론 평수는 좀 넓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퀸즈라는 곳이 있거든요. 지역 이름인데 퀸즈는 뭐 스튜디오가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재밌는 인물 한 명이 나왔었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러니까 전 교육부총리죠. 그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집값이 굉장히 재미나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상곤 부총리가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다주택자로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그때 얼마였냐면 뭐 23억 7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되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2, 3년이 지나서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3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가만히 2년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11억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강남의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좌절하죠? 처음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뭐 완전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2년 만에 11억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예를 들면 한 달에 1년에 연봉 1억이 아니고 한 달에 1억 원씩 버는 사람만이 2년 만에 1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벌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런 집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 강남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국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근데 좀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보유세를 막 올려버릴까요? 그러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려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이 실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빚을 냈다든지,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이제 융자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샀던 사람들은 참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투자를 했던, 뭐 갭 투자의 형식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락하는 가격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우스 푸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유세를 올리되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연착륙을 해야 되죠. 비행기가 급가강을 해버리면 폭발을 하죠. 그런데 점점 내려오면 시장이 어떻게 해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과 같이 됩니다. 일본은 그 버블이, 이제 주택 버블이 이제 꺼져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황이 20년, 30년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연착륙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 30평이면 6억이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뭐 12억이다 그러면 6억이 점차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집들도 똑같이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12억 10 살지만 다른 집으로 가려면 또 똑같은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외곽으로 가야만 시세 차익이 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소유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6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억에서 6억으로 떨어지면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경제활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주식으로 간다든지 다른 어떤 유통으로 돈이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값이 비싼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만 돈이 이 혈액 안에서 잘 돌듯이 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뭐죠? 나라가 보유세를 적정하게 부작용 없이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안정되게 보유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뭡니까? 서울에 집중된다 그랬죠. 그럼 균형 발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CNN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뉴욕에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본사가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애틀랜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일자리가 거기에 생기고 그 일자리가 생기면 주거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자리가 서울에만 집중되면 절대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좋은 예로 2016년까지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울산이 뭐죠? 굉장히 돈이 많은 월 소득이 높은 연소득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6년까지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어떻게 해요? 서울이 다시 1위가 되고 울산은 2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균형 발전이 점점 서울로 집중되어서 균형 발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균형 발전이 잘 되어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 간 소득 불균형이 어느 정도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를 하는 사람이 한 8천만 원을 벌면 간호사 하는 사람이 한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야만 직업 간에 뭐죠? 불균형이 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일반론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일자리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이 보면 허드렛 일을 하죠. 뭐 몸을 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웨이트레스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일반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를 벌니다. 그러니까 3,000불 정도를 벌면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이상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벌면 어떻게 됩니까? 한 600만 원 정도를 벌게 되죠. 그때 이제 LA의 집값이 한 1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1,000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모으죠. 그러니까 집을 모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뭐 크레딧이 쌓이고 신용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LA 외곽에 한 40평에 이제 3베드
예, 방 3개짜리가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기지 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꾸준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그냥 부부가 특별한 뭐 뛰어난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모아서 살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됐죠? 여기 이제 나갈 것입니다.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진보 정권이 잡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집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돼야만 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균형 발전도 되고 뭐 직업 간에 돈도 비슷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가 교육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의 메카가 어디죠? 서울로 따지면 뭐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노원,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치동이 왜 그렇게 잘 될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물리학하고 할 때 제가 과학 논술로 대치동에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초봉이 억대 연봉이 우리 때에 사실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좀 재미가 없어서 안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왜 대치동이 좋은가?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참 좋습니다. 박사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돈이 거기에 몰리고, 그리고 그게 그게 악순환인지 선순환인지 모르겠는데, 선순환이 일어나서, 예, 더 좋은 선생님이 오고, 더 많이 돈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가 더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집값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난치병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지방의 대학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곳에 어떤 할당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아이들이 몇 명은 꼭 뽑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어떻게 되죠? 예, 균형적으로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에서 어느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그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절대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은 교육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도 해결돼야지만 집값이 잡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케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에 대한, 자, 여기에 하나 띄워두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이 있어야지만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케티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청년이 돼서 이제 성인이 딱 되는 순간에 뭐죠? 12만 유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모두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야 스타팅 포인트가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을 주지 않으면은 뭐죠? 일자리가 많은 곳, 돈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굉장히 잘 씁니다. 뭐죠? 교육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를 둘만 낳자, 아이를 하나만 낳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호를 잘 만들면 생각보다 좋은 나라로 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만 가져서 남에게 나누어 주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가 전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정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수도권이 붐비고 집값이 비싸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만큼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합시다. 제가 5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가 생각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원룸만한 집을 이렇게 쭉 지어주면 살기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너무 작은 집에 살지 않고 최소한 18평에서 24평 정도의 집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게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몇 년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위에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